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4대강 문제 하면 이분이죠.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일관되게 지금까지 10여 년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분입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입니다. 학교를 네.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확하게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가톨릭. 예, 그렇습니다. 이 카톨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톨릭 아니고. 알겠습니다. 카톨릭 관동대 교수님. 아,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니요. 좀 하고 싶어서 뭐 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죠. 한 10여 년 동안 비판하시면서 혹은, 네.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적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면 길게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이미 세 차례나 4대강 사업 감사를 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입니다. 뭐 3번이나 했는데 자, 그러면 앞에 3번은 어떤 점이 부족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당시 감사위원으로서 은진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당시.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감사를 했는데, 당연히 봐주기 감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감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13년 1월 달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거든요. 인수위 시절. 그러면 예. 대통령, 예. 인수위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힘이 있겠죠. 예. 그때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이 감사 발표를 하는데 예. 그 내용이 4대항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예. 설계도 잘못했고 시공도 부실하게 했고 유지 관리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해 13년 7월 예. 두 번째 감사 발표를 내는데 그때 내용은 4대항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현 국회의원이시죠. 예. 이분께서 그렇다면은 다시 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 4대항 사업이라면은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논평을 냅니다. 예.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4대항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예. 그리고 국민을 속인 사업이다. 예.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죠. 예. 딱 거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멘트도 4대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정책 과정으로 했느냐.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 정부 조직이 다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 예, 그런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은 엉터리 국책 사업이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막 들어가가지고 영혼 없이 열심히 일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민 예산을 낭비해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팽배해진다면은 제2의 4대항 사업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 사이에 퍼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형태의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워딩을 빌려 쓰자면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네.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앞에 감사 결과로 나왔던 총체적 부실 혹은 건설사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진척이나 처벌이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때 공정위에서 예. 손방망이 그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 행정이 있습니다. 손방망이요. 예.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4대강을 10여 년 가까이 계속 들여다본 분으로서 이 제대로 감사를 하면 4대강 사업의 어떤 정책적 집행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도 같이 드러날 수 있겠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예. 사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그 당시 공무원들이 예. 집권 과장국장 그 위에 진급을 해가지고 더 높은 더 힘 있는 위치에 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밝히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왠고하니까 그 공무원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예. 왠고하니까 사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의 만약에 비리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이상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 청산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시스템, 제도죠. 이것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인적 청산도 필요하다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지금 이 감사를 책임질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다. 대상이 된 분들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국토부나 환경부나 농림부나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교수님이? 많죠. 그렇군요. 네. 너무 많죠. 아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짐작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언론에 이미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보호를 열라고 해도 해당 공무원이 제대로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보여 대통령께서 만약 보여 수문을 열어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네네. 그래 그래 되면은 나중에 녹조가 줄어들고 이래 되면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왜 보를 만들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보를 만들면은 수질도 좋아지고 물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사업을 했던 게 머쓱해지잖아요. 자기 합리가 그러니까 무너지죠. 결국은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예.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한 3년 동안 조사를 하자. 그러고 나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3년간 더 조사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한 3년 지나고 나면 좀 힘이 안 빠지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적정히 의작거리면서 또 넘어가겠다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버렸죠. 물수문을 열고 그리고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옮겨라. 이것은 아주 역사에 남을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 변화라고 봅니다. 그건 왜 역사에 남을 정책 변화입니까? 우선 그 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쉽게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10여 년간 계속 자기 합리화하며 유지해왔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환경부로 옮긴 게 왜 중요한 결정이죠? 관리를? 우리가 물을 관리를 할 때, 예. 물의 수량, 물이 많고 적으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예.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수량과 수질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서 엇박자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각 부처별로 이제 영역 다투기, 자기 영역 키워야 그 부처가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뭐 어디나 있는지죠. 예. 예, 땅 따먹기를 서로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국가 정책은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국민 세금은 더 낭비될 요소가 있고 실제로 그걸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0년 동안 수량 수질을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최대의 화두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강론에 가서는 전혀 달라지죠. 국토부는 국토부, 환경부는 환경부가 물 관리를 해야 된다.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양편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환경부 또 국토부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론은 찬성하지만 강론에서는 계속 그 엇박자를 내면서 이까지 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물 관리 일원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천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하천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한테 이로울 것이다. 라는 정책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물 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한 것은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실은 지난 10년을 자세히 꼼꼼히 짚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짚어보고요. 멀리 계셔서 모시지를 못하는데 한번 네. 서울에 와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실 텐데 이 질문만 하고 이게 이제 물이 개발이 아니라 이제 환경의 문제로 자연의 문제로 관점을 바꾼 게 큰 혁명적 변화라고 하신 건데 네. 실제 녹조라든가 네. 이 환경의 문제가 4대강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대통령 토론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후보 그렇습니다. 토론에서도. 근데 네. 이제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렇지 않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 당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명쾌하게 재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게, 예. 그 홍준표 당시 후보가 네. 그 녹조에 대해서 예.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녹조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정체가 돼야 되거든요. 고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녹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대강 우리나라 낙동강을 본다 그러면은 오염물질은 도심지로부터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은 온도 높아지죠. 예. 그것도 이제 낙동강에 녹조가 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물이 흐르게 하면은 녹조가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를 건설해서 딱 막아버리니까 나머지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조의 어떤 메커니즘, 발생 메커니즘을 몰랐던 거고, 그리고 소양강에서는 녹조가 안 생긴다. 네네. 우리 고여에서도 그거군요. 일말했는데, 예. 소양강에도 사람이 많이는 안 살지만은 사람이 살고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양강에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녹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된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녹조들이 죽으면 사체들이 뒤엉켜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물은 걸쭉합니다. 녹조가 많이 튀면은. 그런 물을 정수를 해가 먹는데 그 낙동강 원수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질이 국제
기준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ppb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먹는 물에서 실제 낙동강 원소에서는 2015년도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456배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수를 하면은 환경부는 독성물질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456분의 1로 다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에서 뭐 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물 관리를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예. 이제 선거가 끝나가지고 캠프를 드나들지도 않고 네. 오프터 레코드 할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아이템 하나 잡혔어요. 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내정도 화제가 됐지만 내정하면서 위장 전입과 예. 그다음에 이중 국적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봤던 맞습니다. 뭐 장관이나 총리 내정할 때 단골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과거의 것과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은 예. 뭐 그래봐야 좀 달라봐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하영 기자에게 긴급히 이걸 좀 파보자.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 TF팀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부가 들어서면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보통 기자들이 참석을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오거든요. 이 한 뼘 두께 정도로 두껍게 넘어오는데 거기에는 각종 그 자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학력까지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공직자 예를 장관급 한번 하려면요. 인생이 털린다고 봐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는데. 본인도 잊어버렸던 거를 예. 다 물어봐요. 요즘은 심지어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 물어보기 네. 때문에요. 그게 괴로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30년, 40년 전까지가 다 나오고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그 산 집의 폐쇄 등기부 등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기로 기록된 등기부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내정하기 전에 이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럴 때 이걸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너무 좀 막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후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 못하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때 걸러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죠. 예, 실제로는.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자마자 시작하는 게 항목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들여다봅니다. 예. 예,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이 예. 살아남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기술 없이. 예,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이 재테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가장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찾기 쉬운 네. 그 지적할 만한 사항이어서 그거부터 찾고 그 다음이 이제 위장 전입입니다. 네. 위장전 그렇죠.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하고 대부분 관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장 전입으로 넘어가고 네. 위장 전입이 또 대체로 자녀를 둔 네.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드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탈루 찾고요. 그게 이제 이것도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기본 때문에 코스, 기본. 예,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 병역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병역을 면탈을 했는지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자녀 이제 병역에서 이제 이중 국적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예. 보통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예를 들어 미국에 태어났는데 결국 어떤 특정 시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다. 예. 근데 그 특정 시점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갈 나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게 또 병역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논문인데요. 논문. 예. 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강 후보자가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장 전입이 하나 나오고 단어가 예. 위장 전입이라는 게 한마디로 거기 안 산다는 겁니다. 예. 주소는 거기가 돼 있는데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예. 거기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절대 농지 같은 거 맞습니다. 거기 살아야지 농민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사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다든지 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MB 정부 저기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박미석 수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찾아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그 발표 날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일단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인사수석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국적하고 위장 전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네. 보통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그냥 한 줄 한 줄 나오는 걸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2학기에 이화 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전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학을 했다. 그렇죠.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딸이. 그렇죠. 딸이 그 친척집에 주소를 뒀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인 거죠. 그렇죠. 단어로는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썼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이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또 바로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언론에다가 미국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고등학교 생활의 부담을 느껴서 본인 모교, 그러니까 강 후보자 모교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주소를 근데 친척집에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기숙사에 들어간 건가요? 그건 거기까지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등장하겠군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강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된 위장 전입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절대 농지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인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중 국적 문제도 딸이기 때문에 예. 병역 면탈하고 연관이 안 돼서 이건 뭐 성인이 20대가 성인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 국적을 선택했는데 그건 딸의 선택권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딸이 다시 재취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딸도 뭐 기꺼이 영향이 실제 국적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국민 정서상 맞습니다.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딸이 미국 사람이야. 예. 이럴 때 이해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예.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비교하면 위장 전입을 가장 많이 한 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 10년 사이에 있을 거로 합니다. 예. 위장 전입은 뭐 몇 차례 정도 그냥 넘어왔으니까 다. 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예상치 못한. 공식적으로 24차례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예. 그분은 워낙 독보적인 게 기록이 많아요. 그 다음 2위가 몇 차례일까요? 모르겠어요. 5회입니다. 5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예, 이 압도적입니다. 기록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물론
그중에 3번은 법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바뀐 거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도 바뀐 것이기도 하고요. 공직자 사회에서 어쨌든 전술적인 기록이네요. 20사회는. 예, 전설적입니다. 그 다음이 5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MB 정부 시절 이후에는 위장 전입은 5개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네, 위장 전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네. 위장 전입을 한 다음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네.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 왜 네. 했냐 이거예요. 왜. 네, 왜 했나? 이 이유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이 혹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후의 그렇죠.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고요. 네.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최대한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떻게 방어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중국 쪽 문제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면탈이 아니어서. 특히 여성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재밌는데요.